만약 본능적으로 인간 경험의 정점, 행복의 정의, 그 자체로 추구하는 쾌락이 실제로는 우리의 가장 깊은 파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편안함, 쉬운 오락, 고통과 마찰이 없는 삶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미묘하게 우리 자신의 인간성을 앗아가고 우리를 피상적인 존재에 만족한 노예로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뜬금없는 질문이 아니라 거의 한 세기 전에 올더스 헉슬리,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이 문학을 넘어 우리의 가장 시급한 철학적 불안의 핵심을 건드린 사상가가 던진 예언적 경고입니다. 헉슬리는 그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인 멋진 신세계를 심오한 격변의 시기였던 1931년에 썼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대공황에서 회복 중이었고 유럽에서 전체주의 정권의 부상을 목격했으며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에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도가니 속에서 헉슬리는 이후에 나올 조지 오웰의 1984년처럼 명백한 억압, 고통, 두려움의 디스토피아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더 교활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고통, 질병, 사회적 불안정, 심지어 노화까지 극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삶에 깊이 의미, 존엄성을 부여하는 모든 것, 즉 예술, 진실, 개인의 자유, 깊은 사랑, 그리고 의미 자체에 대한 추구를 희생한 사회 말입니다. 멋진 신세계의 핵심 전제는 우리에게 끔찍한 역설을 제시합니다. 끊임없는 쾌락과 안정으로 이해되는 행복 추구가 영혼 자체의 상실로 이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초기 대조는 극명합니다. 한쪽에는 완벽하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즐거운 사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간적 충만함과 연관시키는 가치들, 자유, 아름다움, 진실, 비록 고통이 동반되더라도 감정의 강렬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거나 적어도 그렇게 믿도록 조건화된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까요? 헉슬리는 안정이 최고의 선이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서울 정도로 논리적인 기둥에 기반한 이 쾌락주의적 디스토피아의 상세한 구조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조건화입니다. 태어나기 전 인공자궁에서부터 개인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도록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형성됩니다. 파블로프식 기법과 결정적으로 수면 학습법인 히프노피디아를 통해 슬로건, 가치관, 편견이 잠재의식에 주입되어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것. 1g의 소마은 장황한 말보다 가치 있다. 베타인 것이 좋아. 어린 시절 내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문구들은 욕망을 형성하고 비판적 사고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엄격한 사회 계층화입니다. 사회는 지적인 알파 계급 지도력과 지적노동에 예정됨부터 의문 없이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수행하도록 의도적으로 저개발된 엡실론 계급까지 5개의 계급으로 나뉩니다. 유전적으로 결정되고 조건화로 강화된 이 구조는 각 개인이 자신의 역할에 행복하도록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을 원하지 않도록 프로그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적 효율성이 개인의 잠재력을 짓밟는 계획된 비인간화에 대한 강력한 은유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구속 없는 성생활입니다. 깊은 사랑, 가족 유대, 감정적 강렬함은 불안정과 고통의 원천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무분별한 성관계가 장려되고 성은 열정이나 지속적인 유대 없이 오락적인 행위로 축소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의 것이라는 말은 누구도 집단적 조화를 위협할 수 있는 배타적인 유대를 형성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과학과 기술은 해방이나 우주 탐사의 도구가 아니라 정확한 사회 통제의 도구입니다. 유전공학, 행동심리학, 양리학, 모든 것이 사회기계가 마찰 없이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을 원하도록 보장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한 세계 통제관이 조건화의 목표에 대해 설명하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행복과 미덕의 비밀입니다. 해야 할 일을 사랑하는 것. 모든 조건화는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운명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이 쾌락주의적 통제 구조의 중심에는 소마가 있습니다. 비록 약간의 불편함, 슬픔, 지루함의 징후만 나타나도 국가가 아낌없이 배포하는 약물이지만 단순한 약물은 아닙니다. 소마는 멋진 신세계 철학의 구체화입니다.
모든 실존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도피. 그것은 현실로부터의 휴가, 즉 신체적 부작용, 유명한 도덕적 또는 신체적 숙취 없이 인공적이고 피상적인 행복 상태를 제공합니다. 어떤 어려운 감정, 어떤 불안한 생각에 직면하든 해결책은 간단하고 즉각적입니다. 소마를 복용하는 것. 1세제곱센티미터는 10가지 우울한 감정을 치료한다고 한 히프노피디아 슬로건이 말합니다. 소마는 심오한 철학적 은유입니다. 마르크스의 인민의 아편 개념을 떠올리게 하지만 헉슬리는 그 범위를 확장합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조건의 현실로부터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존재의 어려운 질문에 직면하는 것을 막는 모든 메커니즘에 관한 것입니다. 소마는 끊임없는 오락, 수동적인 소비, 즉각적인 만족, 노력이나 성찰 없이 공허함을 채우고 고뇌를 침묵시키는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헉슬리는 그 효과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무관하게 만들고 현실과의 대면을 연기합니다. 그것은 자아로부터의 자유이며 결과적으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에 대한 쇠렌 키르케고르의 성찰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가장 깊은 형태의 절망 중 하나가 자기 자신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 즉 산만함과 수능을 통해 자신의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마와 조건화에 의해 마비된 멋진 신세계의 시민은 제조된 안락함을 대가로 진정성으로부터 도망치며 이러한 무의식적인 절망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헉슬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마는 무엇인가? 우리는 불편함, 외로움, 지루함, 우리 삶과 사회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을 피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는가? 그 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불편할 수 있으며 강박적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부터 만연한 소비주의, 피상적인 인정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에서 쉬운 행복 추구와 불편함 제거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 중 하나는 예술 역사 진실의 의도적인 희생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과 같이 감정적 지적으로 깊이 있는 작품들은 금지됩니다. 왜일까요? 위대한 예술은 종종 고통, 열정, 갈등, 상실, 바로 사회가 근절하려고 애쓰는 경험들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세계 통제관 중 한 명인 무스타파 몬드는 셰익스피어가 오래되고 추하며 쓸모없다고 설명합니다. 아름다움은 그의 말에 따르면 새롭고 피상적일 때만 매력적입니다. 진실은 불편합니다. 깊이 있는 예술은 불안정을 야기합니다. 셰익스피어 대신 시민들은 감각 체험 영화를 갖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감각을 자극하여 촉각과 후각적 감각을 제공하지만 어떤 의미나 깊이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시키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도록 설계된 합성 음악을 갖습니다. 그들은 지적 또는 감정적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오락을 갖습니다. 고급 문화는 끊임없는 감각적 자극과 사소한 쾌락의 흐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몬드가 냉소적으로 단언하듯이 말입니다. 사회적 불안정 없이는 비극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제 안정적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고 얻을 수 없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면 소마가 있습니다. 여기서 헉슬리는 우리를 깊은 역설에 직면하게 합니다. 비극, 고통, 불안정을 제거함으로써 멋진 신세계는 또한 인간의 위대함, 감정적 깊이, 초월의 가능성도 제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 개념을 떠올려 봅시다. 예술에서 비극 경험을 통해 특히 연민과 공포에 감정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심리적, 도덕적 건강, 인간 조건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비극을 금지함으로써 멋진 신세계는 시민들에게 자기 인식과 성장을 위한 이 중요한 도구를 거부합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창의력을 비옥하게 하고 위대한 예술, 문학, 음악 작품에 영감을 주었던 고통은 단지 근절되어야 할 악으로만 간주됩니다. 암묵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피상성과 무지의 대가로 얻은 행복이 진정으로 행복인가? 깊은 아름다움, 복잡한 진실, 인류 자체의 역사에 접근할 수 없는 삶은 무엇이 가치 있는가? 이러한 제조된 행복과 강제된 피상성의 배경 속에서 야만인 존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계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보호구역에서 자라났으며 그곳에서는 오래된 삶의 방식, 고통, 질병, 종교, 가족 포함. 이 지속되고 주로 셰익스피어 전집을 읽으며 교육받은 존은 소설의 철학적 양심, 쾌락의 유토피아에 대한 잔인한 대조를 나타냅니다. 그가 멋진 신세계로 데려왔을 때 그의 초기 매혹 반응은 빠르게 공포와 혐오로 바뀝니다. 존은 문명화된 시민들의 특징인 수동성, 열정 부족, 공허한 문란함, 현실 직면 거부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그에게 단지 문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를 사로잡는 복잡하고 모순된 감정, 사랑, 질투, 분노, 순수함에 대한 갈망, 도덕적 혐오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의 원천입니다. 그는 비록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강렬함과 의미를 갈망합니다. 책의 철학적 절정은 존과 세계 통제관 무스타파 몬드 사이의 대화에서 발생합니다. 안정의 이름으로 무엇이 희생되었는지 완벽하게 알고 이해하는 뛰어난 지식인인 몬드는 시스템의 논리를 옹호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시와 더 현실적인, 비록 불완전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삶에 대한 자신의 경험으로 무장한 존은 이 논리를 거부합니다. 여기서 그는 그의 유명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진짜 위엄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선함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몬드는 그가 불행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존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저는 불행할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헉슬리 비판의 핵심을 요약하며 실존주의 사상과 깊이 공명합니다. 사르트르나 카미와 같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진정성이 바로 존재에 내재된 자유, 책임, 고통에 직면하는 능력에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존은 멋진 신세계가 제공하는 편안한 마취 대신 모든 고통과 아름다움을 포함한 인간 경험의 강렬함을 선택합니다. 그는 행복한 노예 상태보다 고통받을 자유를 선호합니다. 그의 비극적인 궤적은 우리가 기피를 편리함과 맞바꿀 때 치를 수 있는 덱에 대한 통렬한 상기 역할을 합니다. 멋진 신세계에서 헉슬리의 비판은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구 철학 전통과 강렬하게 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특히 쾌락의 총합에서 고통을 뺀 것으로 계산된 일반적인 행복의 최대화를 제안한 것에 대한 저속한 해석에 대한 암묵적인 비판을 봅니다. 헉슬리는 묻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최대화가 조작, 조건화, 그리고 더 고상한 쾌락, 다른 공리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옹호할 양적 쾌락과 질적 쾌락의 구별의 제거를 통해 달성된다면 어떨까? 멋진 신세계는 논리적이고 암울한 극단으로 치달은 공리주의 사회이며 많은 사람들의 피상적인 행복이 자유와 기피의 대가로 구매됩니다. 인공적인 쾌락과 히프노피디아 슬로건의 거품 속에서 사는 조건화된 시민들의 이미지는 즉시 플라톤의 동굴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벽에 투사된 그림자를 유일한 현실로 여기며 진실과 지식의 외부 세계 소설에서는 존이 보호구역에서 가져온 경험과 가치로 대표됨을 상상하거나 원할 수 없는 죄수들과 같습니다. 소마와 끊임없는 오락은 그들을 이 제조된 현실에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헉슬리는 또한 에피쿠로스적 쾌락주의를 아이러니하게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단순한 삶, 우정, 쾌락의 절제를 통해 달성되는 아타락시아, 마음의 평정과 아포니아, 신체적 고통의 부재를 통해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멋진 신세계는 지혜와 절제가 아니라 화학 소마, 조건화, 그리고 즉시 만족될 수 없는 모든 욕망의 제거를 통해 고통의 부재를 추구함으로써 이 이상을 왜곡합니다. 그것은 에피쿠로스가 추구했던 철학적 평온함과는 거리가 먼 강박적이고 피상적인 쾌락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에 의해 표현된 인간의 위대함에 필요한 요소로서의 고통의 가치 평가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에서 메아리를 찾습니다. 니체는 고통이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성장, 자기 극복,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를 위한 자극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통과 불편함에 대한 공포를 가진 멋진 신세계는 니체 철학의 정반대를 나타내며 무언가 더 나은 것이 될 가능성 대신 안락함을 선택한 사회입니다.
따라서 헉슬리는 단지 디스토피아 소설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 자유, 인간 조건에 대한 수세기에 걸친 사상을 종합하고 재맥락화하며 복잡한 철학적 비판을 엮어내고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그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친숙해졌는지입니다. 출판된 지 수십 년 후, 특히 멋진 신세계로의 귀환 1958년에서 그의 아이디어를 재검토한 후 헉슬리는 그의 많은 예측이 아마 그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오락 및 통신 기술은 그 사회의 소마와 통제 메커니즘에 불안한 메아리를 제공합니다. 끊임없는 알림 흐름, 즉각적인 확인, 좋아요, 공유, 그리고 이상화된 자신의 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진 소셜미디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강력한 보상 시스템으로 작동하여 우리 뇌에 도파민을 방출하고 종종 더 깊은 상호작용이나 성찰할 시간을 희생하면서 즉각적인 만족 추구의 순환에 우리를 가둡니다. 표적 광고의 끊임없는 폭격과 우리의 정보 거품을 형성하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욕망과 인식을 미묘하게 형성하는 현대적인 형태의 히프노피디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잉 자극적인 디지털 문화의 결과인 주의력 분산은 깊은 독서, 비판적 사고, 내성, 풍부한 내면 생활의 발전과 조작에 대한 저항의 필수적인 활동들에 필요한 장기간의 집중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마도 더 복잡한 지식과 예술이 요구하는 노력 대신 빠르고 피상적인 자극을 선호하도록 스스로를 조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장치들이 제공하는 끊임없는 산만함을 위해 지루함이나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을 교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헉슬리는 미래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명백한 억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완벽한 산만함, 너무나 사소한 쾌락으로 가득 찬 세상의 유혹에서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걱정할 시간이나 욕망이 없을 것입니다. 멋진 신세계로의 귀환에서 그는 시민적 자유가 폭군에 의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단순히 오락을 대가로 노예가 되는 것에 만족하며 자유에 대한 취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자유와 의미의 본질에 대한 최종적인 성찰로 이어집니다. 멋진 신세계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할 능력, 모든 즉각적인 충동을 만족시킬 능력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자유는 더 깊은 곳에 있을까요? 즉, 우리의 가치를 선택하고 순간적인 쾌락을 초월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고통과 기쁨을 포함한 현실에 직면하고 우리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헉슬리 작품의 핵심 역설은 쾌락과 고통 제거에 대한 강박적인 추구가 가장 교활한 형태의 노예 상태, 즉 자발적인 노예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슬이 편안하고 진정으로 인간이 되는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산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합니다. 불만족, 불편함, 의심, 고통,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는 감정들은 실제로는 성장, 창의성, 의미와 초월 추구를 위한 필수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된 삶은 비록 멋진 신세계의 기준으로 완벽하게 행복하더라도 공허한 삶, 축소된 존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존과 몬드 사이의 마지막 대면에서 이 두 존재 모델 사이의 긴장은 절정에 달합니다. 존이 불행할 권리를 주장할 때 그는 사실상 모든 불완전함, 투쟁, 그리고 위대함과 비참함의 잠재력을 포함한 완전한 인간 경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취 대신 강렬함을 선택합니다. 수십 년을 거쳐 메아리치는 헉슬리가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피상성과 도피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인간의 고통을 진정으로 완화하는 진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쾌락과 오락의 도구를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더 깊고 더 진정성 있으며 더 의미 있는 경험을 위해 즉각적인 행복, 쉬운 안락함을 기꺼이 희생할 의향이 있습니까? 쾌락과 의미 사이에 이 섬세한 균형에 대한 당신 자신의 견해를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만약 이 영상이 우리 현대 세계에서의 당신 자신의 습관과 행복 추구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을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관점은 이 근본적인 대화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물론 내용이 당신에게 공감을 주었다면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돕고 슈퍼땡스는 우리가 이러한 철학적 탐구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결국 선택은 개인에게 남아있지만 헉슬리의 경고는 집단적입니다.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쉬운 안락함의 유혹에 대한 끊임없는 경계와 진정으로 인간이 되는 것의 복잡성, 그리고 때로는 고통을 받아들일 용기를 요구합니다. 무스타파 몬드가 위대한 예술의 배제를 정당화하면서 끔찍한 명료함으로 인정하듯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행복에는 대가가 따릅니다.